예, 두 번째 대표적인 기기로 적외선 분광법에 대해서 한번 1장에서 어떻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가 적외선, 인프라레드죠. 적외선의 광자를 흡수하게 되면은 바닥 상태에서 진동운동을 합니다. 아까 UV는 어떤 분자가 UV를 흡수하면은 전자 전이 현상을 일으키는데 적외선을 쪼이면은 이때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는 좀 약하죠. 약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분자가 이렇게 바닥 상태에서 진동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아까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전이가 익사이트 상태로 시프트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닥 상태에서 진동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뜨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진동돼 갖고서 그 다음에 진동에 들뜬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이제 받아들여 갖고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명이. 그러면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은 적외선 에너지와 흡입 강도와의 관계에서 분자가 어떤 결합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파수에 따라서 파스칼 파수 있죠. 파수에 따라서 그 진동 운동의 형태가 6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6가지 모드에서 생겼는데 플레인 상태, 평면 상태에서 어떤 해고 아웃 오브 평면 상태. 그래서 이게 인플레인하고 아웃 오브 플레인하고 두 가지 계통이 나오는데, 인플레인에서는 뭘 나타내냐면은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 즉 대칭과 비대칭을 하고, 아웃 오브 플레인, 그 평면 외에서는 4가지 또 진동 타입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지만, 즉 6가지 진동 모드에 따라서 파수에서 나타나는 그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진동수의 그 진동 모드가 이 펑셔널 그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성 분석하기에는, 아주 유교함으로 정성 분석에는 이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통 피크 파장의 1에서 10% 정도의 바닥 상태의 너비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그 정성 분석에서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들이 요 나비의 10% 정도 되는 것들은 실제 피크로 임정할 것인가. 즉, 신호와 노이즈라는 얘기인데, 어떤 것은 신호가 되고 그 피크폭이 좁은 같은 것은 어떤 건 노이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갖고 쓰는데, FTIR 스펙트럼에서는 많은 피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은 분자의 분광 특정 그 결합 형태를 관련져 갖고서 여기 아까 나 있는 신축 진동과 굽힘 진동, 즉 플레인 상태와 아웃 오브 플레인 상태를 갖다가 나눠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FTIR로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특히 작용기별로 이 파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파수라는 말이 써 있죠. 센치분의 1로 표시되는 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정성 분석하기에는 좋습니다. 물론 정량 분석도 가능하지만 IR의 정량은 그렇게 신뢰성을 다른 UV나 NMR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들이 있네요. 그런 문제들 풀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690 파스칼 파수죠. 파수에서 보이는 피크는 아마 이게 카본 1그룹일 텐데, 카본 그룹이 1650에서 1750 내지 1800까지 나타나는데,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의 문제들을 풀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량 분석에서의 자외선 분광법과 FTIR에서의 그 분광학적 분석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뭐야? UV 쪼인 거죠, 아까. 자외선 분석이죠. 이것을 따지는 것은 뭐야? 최대 흡수 파장을 따지는 거죠. 이거 파수니까 이게 저기네. 뭐예요? FTIR 값이죠. FTIR 값이 최대 흡수된 파장 값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얼마? 1800 정도에서 보여주는, 아마 이것도 카본 일기겠네요. 그럼 이거는 또 어디서 나타나죠? 이거는 여기 1408이면 이거는 UV네요. 그죠? 400 나노미터죠? 400 나노미터. UV에서 400에서 800이니까 요것은 약간 보라색 정도 되겠네요. 보라색 정도의 파장. 거기에서의 최대흡수 파장을 나타내는 것을 UV 값이고 IR 값입니다.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고 1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1장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잡는데 1장만큼 잘 써있는 것도 없습니다. 1장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념을
잘 읽고서 개념을 파악하고 강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량 분석에서의 이제 UV 값하고 IR 값을 이제 보는 건데, 여기 나름대로 아까 이제 파수에 대해서 기록 좌표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제 UV 값인가요? UV 값에서 나타나는 값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외선에서의 정량 분석과 어떻게 하는 건가, IR에서의 정량 분석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거 나누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히 일장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분광분석법, 분자분광분석법에서 핵자기 공명이 있는데, 핵자기 공명 글자 그대로 그 정량 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이 NMR이 효과가, 기능 분석 효과가 매우 좋아요. 화합물의 구조 분석도 하고 정량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입체적인 현상도 볼 수 있고, 여기 배양이 있네요. 배양이 입체적인 얘기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핵자기 공명 분광법이 저 때는 질량 분석을 안 해도 됐었어요. 저 때는 IR, NMR까지만 분석을 해도 기공명만 했대요. 제가 벌써 하고 있는 거 쓴 지가 30년이 넘으니까, 30년 전 얘기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매스까지 찌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분석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연구자들은 더 많은 종류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 한 세대 전 선배들은, 그러니까 64학번이면 저보다 한 3, 4년 선배는 NMR 안 찍었어요. NMR 안 찍고 IR 갖고서 분석한 결과 갖고서 심사가 통과됐어요. 근데 우리 때는 IR은 당연한 거고 NMR을 분석하지 않으면은 심사를 안 받아줄 정도로 NMR은 기본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NMR이 문제가 아니라 질량 분석까지 가게 되죠. 즉, 분석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화합물의 구조 분석에서 더 많은 분석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건 한편으로는 또 무슨 얘기예요? 보다 더 정확한 화합물 구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역설적인 거죠. 자, 어떻든 간에 분자 내 원자의 연결성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여기 쓰는 대로 메칠기의 양성자를 메칠렌기의 양성자의 구별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그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보다 디테일하게 CH3H인지 CH2H인지 피크의 구조와 피크의 모양과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IR은 C와 H의 피크가 있다, C와 H의 피크가 있다, 이 정도는 구분해요. 그렇지만 이거와 이것이 구분이 안 됐는데 NMR에서는 이거와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로 IR보다 더 발전된 분석기기를 써야지만이 보다 정확한 구조 분석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NMR 방법은 분자 구조의 세부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하는데, NMR은 이런 라디오파는 에너지가 무지 낮아요. 왜냐면 파장이 무지 길기 때문에. 파장이 뒤에 설명하지만 1 내지 5m 정도의 긴 파장이라 낮은 에너지에 갖고서도 원자 핵 스핀의 스핀 방향이 왼쪽으로 도느냐 오른쪽으로 도느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써 있네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갖고서 시류의 핵의 연속적인 또는 에너지의 펄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MR은 상당히 화학 유기화물 구조 분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죠. 자, 여기서도 정량 분석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NMR 피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 스펙트럼이 지금 이것은 프로톤 NMR인데 이것은 아마 TMS 피크 TMS가 여기서 나타나죠. 1이니까 이건 CH3 피크 정도 될 텐데 여기는 CH2 피크가 될 거고 여기 있네요. CH3, CH2 카본일기 있고 그러면 이건 안 나타나죠. C와 H에 대한 H 프로톤이니까 여기에 있는 H 단독으로 있는 게 요거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CH, CH3니까
요 CH3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트리플렛으로 나타날 테고, 요 CH2는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쿼테트로 이렇게 나타날 테고요. 그죠? 요 2개짜리, 3개짜리, 이거 하나짜리.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딱 분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라면 CH3가 6개니까 6H가 될 테고, 4H가 될 테고, 요거는 2H가 되겠죠. 요거 2H가 되겠죠. 그 단독으로 있으니까 싱글렛이고, 그죠? 구조 분석이 되는데. 하여간 케미컬 시프트라고 화학적 이동은 요 TMS 제로로부터 얼만큼 거리가 있는가. 케미컬 시프트란 얘기. 핵 주변의 화학적 그 분위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옆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스핀 커플링 컨스탄트를 갖다가 요 피크와 피크 사이에 벌어짐, 스핀의 짝지음 분자들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은 근처 핵의 그 n+1까지 알 수 있나요? 작은 자기장의 변화를 생성할 수 있고요. 탄소에 인접해 있느냐 하는 것들 양성자를 분석하는 어떤 신호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리트, 즉 n+1 룰에 의해서 CH3라면 쿼테트, CH2라면 트리플렛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n+2우탄 분자의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피크에서 여러 가지 총 면적, 인티그레이션 해갖고 이게 인티그레이션의 값인데 이 피크의 면적을 계산해서 프로톤의 개수를 나타내요.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정량 분석까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 CH3가 3개, 6개이기 때문에 이게 6H예요. 요거는 CH2, 여기서 4H 피크고요. 여기 CH2, 요거는 2H 피크로 나타납니다. 그런 식의 구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NMR에서는 디테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 프로톤 NMR에서의 1클로로프로페인의 그 고유의 양성자 수의 어떤 유형을 갈라짐을 얘기할 수 있어요. n+1 룰을 예측하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 문제 2도 퓨타돈 갖다가 메틸에스테르와 비교해서 나타나는 것도 문제 재밌죠.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 1장을 철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량 분석법은 우리는 여기서 깊이 있게는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는 어떤 그 형태에서 분자량, 즉 전하 비율이니까 각 분자 구조의 단락에 대해서 단위 분자 구조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스펙트로피가 요즘에는 다른 GC라든지 LC라든지 연결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GC나 LC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 분액들을 갖다가 질량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떤 분자가 있으면은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지. 단락 져갖고서 먼저 나가는 놈을 갖다가 요만큼은 뭐고, 요만큼은 뭐고, 요만큼은 뭐고 따로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분자를 통째로 분석했다면은 지금은 분리하고 분석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분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좀 더 유용한 그런 자료죠. 그런 만큼 기기도 더 비싸겠죠. 그렇죠? 비싸겠죠. 자, 시류에 대한 충돌 에너지원에 의한 노출된 X 시류에 대해서 우리가 연동적으로 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한 질량 분석도 잘 읽어 보시고요. 지금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기기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것만 골라갖고서 그냥 개략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둬야지만이, 즉 용어에 대한 정리들을 머릿속에 대야지 뒤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류 내에서 분석물은 이온화 현상이 되어 있는 형태로 돼갖고 단락단락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거고요. 자, 뭐 시류 내에서 이거 뭐 겹쳐져 나타나네, 그죠? 어떻든 간에 뭐 글자들이 전부 다 이거 뭐 이렇게 다 갈라졌어요. 글자 크기가 커져서 그런가,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대로 아마 여기 간격이 좁아갖고서 이게 늘려지지 않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나중에 한번 더 늘려갖고 뭐 볼 수 있다면 좋겠죠. 아이고, 넘어가네요.
자, 어떻든 간에 시료를 주입한 다음에 달락달락 그 이온화 시키는 것 같고서 이온정을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검출을 해내게끔 만드는데 요 칸이 좁아갖고 이렇게 좁아졌네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질량 분석을 갖다가 매스는 갖다가 이 화합물을 이 화합물이 어디죠? 이 화합물 갖다가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 부분에 대한 n+1 룰에 나타나고 요것도 이렇게 달락달락 구분돼서 나타납니다. 이쪽 분량을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해서 찍어진 피크들이죠. 그죠? 그래서 매스 질량을 분석하는 거예요. 질량은 n+1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자, 이것처럼 어떠한 화합물에 대해서 각각 나타나는 질량의 피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유사한 폭발물인데 그 매스인데 첫 번째 거는 피크릭 애시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 트리니트로 애시드, 니트로기 애시드가 상당히 폭발적이겠죠. 니트로 톨루엔이겠네요, TNT죠, TNT.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매스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질량 분석은 매스 데이터가 사용할 수 없이도 다른 화합물의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쭉 설명했는데, 여기 이제 아까 NMR 분석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이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내지는 구주식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매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 일장의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장의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분석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장을 철저히 읽어보고, 자, 저런 분광법 외에도 분리분석법에서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우리는 배울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는 대부분의 시료를 갖다가 혼합물 있는 걸 갖다가 단일 물질로 분류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법이죠. 그래서 혼합물로부터 분리해서 단일 물질을 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는 나름대로 상당히 유용한 방법인데, TLC, Thin Layer Chromatography,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고, GC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고, S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고, HPLC는 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의 펌프를 다뤘다 해서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컬럼 속에 머무름 시간에 따라서 빨리 용출되는 놈과 컬럼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나오는 놈을, 즉 머무름 시간의 차이 갖고서 피크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시간에 대한 겁니다. 컬럼 속의 시간, 용출 시간이라고 그러죠. 컬럼 속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 빨리 나온다는 얘기는 컬럼 속에 있는 그 분리상 물질하고 시료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휙 지나가는 거고, 늦게 나오는 놈은 컬럼 속에 있는 그 충진물하고 시료 물질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어 갖고 뭐 흡착이 됐든 이온화가 됐든 어떤 화학적 관계에 의해서 오래 컬럼 속에 들어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물이 그런 끈적한 관계가 없는 놈하고 끈적한 관계가 있는 놈하고 둘이 섞여 있다가 여기서 용매를 갖다 계속 밀어주면은 관계가 없는 놈은 먼저 빠져나올 거고, 나는 아무 미련이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방탄소년단이 팬들 속에 둘러싸여서 늦게 나오는 경우고, 그렇죠? 그런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늦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머무는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서, 즉 머무는 시간의 시간, 리텐션 타임이죠. 그에 따라서 피크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리분석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흘려주는 것이 가스다 그러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고, 흘려주는 것이 액체다 그러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 거예요. 아이고, 자꾸 왜 뒤로 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HPLC는 GC보다 좀 더 복잡하고 비용도 비싸다. 그죠? 그렇지만 휘발성이 있어도 가능해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성 용매가 가스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으면 날아가죠. 베이퍼라이즈 돼갖고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장단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분석기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가 실은 다양한 검출기가 있습니다. UV 검출기, RI 검출기, 뭐 형광 검출기, 뭐 전도도 TCI 검출기 등등등등 검출기 종류에 따라서 GC나 HPLC의 검출기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특성에 따라서 검출기도 선택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이동상과 고정상의 관계를 갖고 분리 메커니즘은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노멀 페이스에, 리버스 페이스에, 그 다음에 이온 교환 그 특성을 이용한 거와, 그리고 겔 퍼미에이션, 분자체의 크기에 따른 그 구분을 해서 통과하는 방법 등등에 의해서 분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서 여기 메스나 HPLC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바를 고려해서 비교적 최근에 메스가 HPLC의 검출기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뭐야? 이온화가 되니까 메스는 HPLC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그 프랙션이 메스에서 또 피크로 나타나면 좀 더 단일 이온화 된 것을 구분할 수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스를 일종의 검출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피크가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7 정도가 되는 피크 7번이 뭐 저기 뭐야 메탄올이에요? 메탄올 플레이트인가 뭔가 이게 8번은 뭐 이건 좀 피크를 봐야 되겠네. 피크 안 나오네. 나중에 일단 뭐 즉 UV하고 IR하고의 비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로서 NMR과 메스를 이런 식으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 분석된 것의 각 프랙션을 UV 분석하고 IR 분석하고 NMR 분석하고 메스 분석을 하는 그런 쪽으로서 유용하게 쓸 수도 있어요. 단일 물질로 분리돼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크로마토그래피로 혼합물을 단일 물질화 시킨 다음에 구조 분석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 유용성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은 뭐 이쪽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는 법의학적으로 나타낸 건데, 실은 뭐 이런 피크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장에 대한 얘기를, 이 교재 일정에 대한 얘기는 분자분광법에서 UV, IR, NMR,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얘기했고, 크로마토그래피에서 GC와 HPLC를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6가지 분석기기가 가장 그 포퓰러하게 쓰이는 분석기기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서도 1장에 개략적인 내용을 나타냈고, 저도 요 6가지 정도의 매스 백 한 5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 강의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노트에서 큰 세 번째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UV, IR, NMR, MES,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것들이 그런 화합물 구조 분석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비싼 돈 주고 사서 이런 기기 분석을 해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이것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료를 분석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기기 분석을 이용했을 때의 큰 장점은 선택성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성분과 공존 성분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 성분을 갖다가 파악하기가 쉽다. 습식 분석이나 일반적인 분석에서는 목적 성분하고 공존 성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혼합으로 섞여 있으면은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분리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리워지거나 이렇게 소위 마스킹 당한 것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다 파헤치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기기 분석을 이용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는데 분리 분석을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쫙 단일 물질을 분리한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메스라든지 이런 거로 연결하면은 또 쉽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써있듯이 UV, IR, NMR, 메스는 분리 분석한 걸 갖고 디테일한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 결과가 빨라. 사람이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다 이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빠르고 또 개인 간의 오차가 적어. 만약에 습식 분석 같은 경우는 내가 눈금을 이렇게 봐야 돼. 근데 눈금을 여러분들이 그 물하고 수은하고 보는 눈금의 위치를 이렇게 볼록이냐 오목이냐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차가 하나 있는데 기기는 어떻든 간에 기계로 수치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화시키는, 그래서 개인의 오차가 적은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다 컴퓨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습식 분석에 비해서 화합물의 화학 반응이나 이런 데 동반되는, 그래서 개인 간의 숙련도의 차이에 영향을 덜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도가 좋다. 그리고 미량의 시료로서 분석이 가능하다. 사람이 습식 분석하면은 감도가 뭐 적어도 미리그램 정도 돼야 되는데 이 기기로 할 때는 마이크로그램까지도 가네요. 여러분들이 HPLC 같은 경우 보통 마이크로 시리즈를 씁니다.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쓰죠. 물론 나중에 뭐 피코까지 쓰기도 하지만 이런 미량의 시료도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시료는 뭐 미리그램 정도까지밖에 안 하고 기기 분석에 더 마이크로한 것도 단위로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분석의 자동화가 된 것이 많다. 그래서 생산 공장에서는 이런 분석을 갖다가 일종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QC 차원에서 쓰기도 해요. 쭉 이어지면서 센서가 주기적으로 그 농도 같은 것을 체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그 품질 관리죠. 뭐 기계 공장처럼 뭐 볼트 불량 난 거 10개, 뭐 너트 불량 난 거 15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학 반응에서의 농도, 화학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농도 텀이니까 농도 텀의 비교를 통해서 아니면 구주의 결정을 통해서 그 반응의 일련의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 공정에서도 QC 차원에서도 분석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기 분석의 장점과 단점을 크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단점의 큰 제목은 목적 성분의 절대량 측정 값은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기 분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전자공학을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물리학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전기화 시킨 거예요. 전자화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신호의 크기 비교지 어떤 목적 성분의 절대값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의 크기를 표준 시료와 비교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습식 분석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값을 나타내지만 분석기기에서의 신호는 상대적인 값이다. 두 번째, 기기 분석에서 얻어지는 분석값은 유효 숫자가 적다. 그래서 0.1%의 정밀도의 읽어내기는 곤란하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밀도하고 정확도의 차이를 아시고 있죠? 군대 갔다 온 예비역 학생들은 우리 군대에서 무슨 사격하죠? 0점 사격을 해보죠. 그 다음에 실거리 사격하죠. 0점 사격은 왜 해요? 이 총이 좌클릭, 우클릭, 좌우로 조절이 잘 되어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0점 사격하죠. 0점 사격은 관역의 중심을 맞추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탄착군이 삼각형으로 형성되는 게 목적을 두죠. 그게 정밀도예요. 이 총이 조준을 하면은 내가 조준만 정확하게 100점 명중란에 조정을 하면은 그쪽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탄착군 형성을 때문에 그게 정밀도고, 정확도는 뭐예요? 어떻든 간에 명중시키는 10점짜리 관역에 쏘는 것이 정확도죠. 어차피 명중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기본인 것은 정확도고, 탄착군을 형성하는 0점 사격은 정밀도고, 정밀도와 정확도의 차이를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자, 한편 기기 분석에서 얻어진 것이 그런 상대적인 오차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값이 비싸다는 얘기. 기기값도 비싸고 유지하기도 비싸고.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기 분석실 가보세요. 어느 기기 분석실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왜?
적정한 수준의 습도와 온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추워도 사람은 더워도 기기만큼은 시원하고 따뜻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봤죠? 일반 화학 실험실에서 일반 실험실은 그냥 추우면은 창문 닫고 더우면 창문 열고 한다지만 기기 분석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기기값도 비싸지만 관리하기도 비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시류의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우리가 기기분석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장님이 미국 갔다 와서 샘플을 주면서 이것 좀 분석해달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돼? 어떤 시류에서 어떤 성분을 분석할 것인가? 내가 뭘 분석할 건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해도 그것이 화장품의 중요한 원료라서 화장품 속에 몇 프로, 얼마큼이 들어있는가. 그랬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보려면은 그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원료의 어떤 특정 성분의 함량을 볼 건지 아니면은 있냐 없냐만 볼 건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석하는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갖고 그 목적에 적합한 기기를 선택해서 분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돼? 시류의 성질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잘 적으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예요. 실제 시류에 응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 자, 첫 번째는 시류가 유무기화합물,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를 알아야 돼. 유기물이라면 유기물 구조 분석을 해야 되고 무기물이라면 무기물에 맞는 분석을 해야 돼요. 무기물을 UV 찍을 수 있어요? 못 찍어요. 유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석 기기는 따로 있고 무기물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성분 중에 여러분들 우리 학교 강의실이 바닥에 아스타일이죠. 그러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같은 폴리머에 돌가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폴리머를 분석할 것인지 폴리머 속에 들어있는 돌가루를 분석할 것인지. 폴리머는 유기물이고 그 돌가루는 무기물이에요.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성분이 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유기물이라면 유기물에 맞는 DSC를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무기물의 돌가루를 분석하려면 TJ를 찍는다든지 약간 기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 시류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 성분이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까지도 파악해야 된다. 한편 두 번째는 시류가 미량 성분인지 아니면은 대량 성분인지도 알아야 돼요. PVC 바닥재에 있는 것 중에 돌가루를 조금 넣은 거라서 그 돌가루를 분석하기 위해 흘린 건지 그 PVC 바닥재 전체적인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같은 유기물 성분을 분석할 것인지. 근데 돌가루는 미량이고 폴리머는 많은 양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찍으려는 시류가 그 속에 소량 들어가는 건지 많이 있는 건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세 번째는 시류는 많은 양을 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얼마 구하지 못하는 양인지. 여러분들 가끔가다 신문에 나오잖아요. 안동 지역에서 미라가 출토되었다. 그럼 이 미라가 얼마나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분석하는데 그 머리카락이 무한정 많은 가발 공장의 그 머리카락과는 틀리죠. 그 안동 미라에서 나오는 머리카락은 몇 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원시류를 내가 실험하다가 실패했어. 그럼 또 시류를 또 구할 수 있나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발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머리카락은 그냥 쌓여 있으니까 아무거나 또 써도 돼요. 그것처럼 내가 찍고자 하는 시류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